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 체중과 탈모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부제목으로 비만, 저체중, 그리고 위고비라는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오늘 또 이게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핫한 위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선 비만 문제에 대해서 이 비만과 피부 그리고 모발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려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단순히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비만이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가 여러 가지 피부 문제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비만이 생기면은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도 비만인 분들이 우리가 두피가 자주 가렵거나 두피 염증이 있거나 혹은 여드름이 심해지고 몸에 어떤 뾰루지 같은 게 잘 나고 그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질환으로 흑색 극세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고도 비만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접히는 부분 혹은 목이 접히는 부분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이 부분이 색이 좀 검지? 왜 이렇게 어둡지? 혹은 피부가 우툴투툴한 느낌이 들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도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더 잘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쥐젖이 있죠. 목에 우리 보기 싫게 쥐젖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이 좀 튀어나오고 달랑달랑한 그런 보기 싫은 것들이 목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비만이 되면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이런 쥐젖이 잘 생기게 되고, 당연히 만성 염증이 증가하니까 피부 감염증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혹은 피부에 접히는 부위가 늘어나게 되죠. 우리가 접히는 부위가 늘어나면 그 안에 땀도 차고 여러 가지 세균도 증식할 수가 있는데, 사타구니 백선이라고 해서 사타구니에 남자들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렵고 뻘겋게 되는 각질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도 우리가 비만하는 경우에 좀 더 그 심각도가 증가하게 되고 유병률이 좀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도 비만이 있는 분들은 이 다리통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 다리통 아래 그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우면서 뭔가 그 아래쪽에 땡땡하게 붙는 느낌이 들고 약간 뻘개지다가 가렵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정맥우렬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맥우렬성 피부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발에 나타나는 비만으로 인한 변화는 첫 번째로 안드로겐성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대머리 증상을 얘기합니다. 남자 혹은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증상을 우리가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부르고요. 원형 탈모증이라는 거는 어떤 면역계통의 문제에 의해서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땜통이 생기는 거죠. 이 동그란 땜통뿐 아니라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는 전두 탈모나 전신 탈모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좀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또 굉장히 비만한 분들, 이 부분은 남자보다도 특히 여성에서 나타나는데, 고도 비만이 있는 여성들에서 다모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다모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털이 많이 나는 경우인데, 주로 이런 볼 쪽의 구렛나룻이나 콧수염 혹은 팔다리의 털이, 여성들의 그 채모는 굉장히 그 벨루세어라고 그래서 아주 가는 연모, 잔털들인데, 이런 털들이 굉장히 좀 두껍게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약간 복실복실하게 털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모증이 비만인 여성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어떤 변화입니다. 근데 이 체중이라는 게 비만일 때만 우리가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저체중이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급격히 혹은 어떤 병에 의해서 체중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에도 피부와 모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체중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어떤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역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문제가 생기는데, 피부 질환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게 건조증이에요. 요즘같이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피부 건조증 때문에 가려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가려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약보다도 이 건조증을 해결해주는 보습제를 잘 바르고 집에 가습기를 틀어주는 정도로 이 가려움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체중이 심한 분들은 몸에 우리가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고, 이 필수 지방산은 우리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피부 장벽을 만드는 주 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아주 몸이 마른 분에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연세가 한 65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그
저체중인 분들은 이 건조증을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역시 피부에 그 저체중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도 부족하게 되고 영양분이 부족하고 특히 아연 같은 게 부족하게 되면은 습진 형태의 그런 피부염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치유도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색소 이상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은 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굉장히 피곤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입술부터 마르죠. 구순염은 입술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는데 입술에 가렵고 트고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구순염도 잘 생기게 되고요. 입안에 아프타라고 하는 입안의 구강궤양도 좀 더 이렇게 저체중인 분들에서 좀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발의 경우에도 휴지기 탈모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영양의 부족으로 모발이 굉장히 건조하거나 광택이 소실되는 그 모발이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발이 아니라 조금 뭔가 이게 광택도 없고 좀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안 좋은 모발 이런 형태가 돼요.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심한 그 병을 앓거나 혹은 여성분들 그 출산 후에 머리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쭉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휴지기 탈모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계절성 탈모나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같은 것들이 휴지기 탈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쨌든 체중과 연관된 피부 문제보다는 탈모 문제인데요. 체중과 연관된 탈모는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안드로겐성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의 원인은 주로는 호르몬 불균형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남성,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증상을 얘기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앞머리 라인이 올라가고 정수리가 비는 형태로, 여성의 경우에는 앞머리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옆머리가 밀도가 적어지고 이 위가 전반적으로 다 수치 적어지는 이게 대머리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현상을 안드로겐성 탈모, 영어로는 AGA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되는 단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원형 탈모, 영어로 AA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반응이나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휴지기 탈모, TE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텔로젠 이플루비움이라는 걸 줄여서 그냥 TE라고 약어를 썼는데요. 급격한 체중 변화나 영양 불균형이 이 휴지기 탈모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과 연관된 탈모는 크게 대머리 증상,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만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몸에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비만이 있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안드로겐 혈증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좀 불필요한 그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남성형 탈모 혹은 여성형 탈모, 이 안드로겐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5알파 리덕테이즈 환원 효소라고 하는 거의 활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안드로겐, 대표적인 안드로겐이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이게 DHT라고 하는 굉장히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름을 DHT 남성 호르몬이라고 붙였지만 남자, 여자 다 DHT가 몸에 있어요. 다만 그 활성도라든가 양이 남자한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고, 여성에서도 이 DHT가 있고 이 DHT가 늘어나는 경우에 여성에서도 그 대머리 증상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HT가 늘어나면 모낭의 소형화, 그 모낭의 그 약간 그 연모화 같은 게 일어나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머리가 가늘어진 것 같아요. 머리가 뭐 짧은 모발이 빠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낭의 연모화, 소형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드로겐성 탈모, 즉 대머리가 악화하게 돼요. 그래서 비만이 있는 분들에서 대머리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비만하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우리가 세포들 간에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염증이 우리 털은 면역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털이나 어떤 이물질 같은 게 우리 피부에 꽂히면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염증이 생기죠. 근데 이 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죽은 조직이에요. 죽은 조직인데 우리 피부에 박혀 있지만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피부에 박혀 있는 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피부의 물질들, 피부의 성분이나 모발의 성분이 면역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면역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비만한 분들에선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원형 탈모증이 더 악화한다거나 혹은 모발 주변에 어떤 염증이 많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낭 줄기세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고지방식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생쥐 모델에서 보면은 이 모낭 줄기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모발의 어떤 재생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탈모를 유발하게 돼요.
또 이 비만한 여성들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빈도도 증가하게 되고,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원래 있는 분들에서는 비만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비만이나 고안드로겐 혈증이 늘어나면서 그 남성의 탈모, 즉 여성에서 대머리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비만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비만이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사실은 별게 아닌 그냥 약간의 뭐 난소에 그냥 난포가 조금 더 많은 분이 더 나쁜 증상으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를 키워주는, 서로 나쁜 것들을 더 막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체중일 경우에 어떤 우리가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저체중이나 영양 결핍이 되면 우선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물질, 모발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이라는 물질, 혹은 우리 피부 겉을 감싸고 있는 케라틴이라는 물질, 혹은 이 피부의 장벽을 이루는 그 장벽층의 주요 구성 성분,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그 부족하게 되면은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또 철분이 결핍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줄어들고, 헤모글로빈은 우리 피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분을 운반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낭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저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빈혈이 있는 분에서 휴지기 탈모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휴지기 탈모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발이 힘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막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아연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역시 모낭 세포 분열이 저하되고 모발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모발의 탈락이 증가합니다. 또 이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하는, 다이어트를 너무 급격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의해서 체중이 확 줄어드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솔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콜티솔은 모낭이 어떤 성장기, 우리 지금 이 모발이 잘 자라고 있는 이 튼튼한 모발이 바로 성장기에 있는 모발인데, 이 성장기가 빠질 때 휴지기로 전환이 돼야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이 우리 모발은 정상적인 이 성장기, 휴지기 뭐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게 돼요. 그러면서 빠졌다 놨다 빠졌다 놨다 하는 게 정상인데, 콜티솔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털들이 아직 휴지기로 갈 시기가 안 됐는데 대량으로 그냥 휴지기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대량으로 빠지겠죠. 체중의 10% 이상 급격한 감량을 하게 되면 그 감량의 어떤 이벤트가 있고 나서 3에서 6개월 이내에 이런 휴지기 탈모, TE가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저체중에 의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저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체중이나 뭐 식이장애가 생기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져. 자,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휴지기 탈모, 머리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성분들 이제 임신 출산을 경험해 보신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 중에는 머리가 굉장히 좀 숱도 많아지는 것 같고 머리가 좀 튼튼해요. 그 이유는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이 늘어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갑자기 훅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 사실은 성장기에 있다가 휴지기로 들어가서 빠지고 이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 머리털들이 증가된 에스트로겐 때문에 빠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임신 중에. 그게 갑자기 에스트로겐 수치가 툭 떨어지니까 모발이 우수수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후 탈모가 굉장히 무섭게 머리가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휴지기 탈모의 한 현상이고요. 또 이렇게 저체중이 있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좀 지연되고 모발이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그 모발이 줄어드는 그런 탈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탈모를 하나하나씩 그럼 좀 살펴볼게요. 안드로겐성 탈모는 저체중보다는 주로 비만하고 연관이 많아요. 비만이 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고안드로겐 혈증이 발생되고 5알파 리덕테이지 효소의 활성이 증가되고 DH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모낭의 소형화, 연모화가 나타나게 되고 모발이 잘 자라지 않게 되고 모발의 성장기가 단축이 되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대머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남성,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대머리 현상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대사증후군하고도 이 남성 탈모 혹은 여성 탈모가 연관이 되는데, 이런 대머리 증상이 있는 분들에서 대머리 증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비만이나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가 있는 분들에서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셨을 때 여쭤보면 고지혈약을 드시는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에 의해서 대머리가 유발될 수가 있지만 또 대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런 대사증후군이 남들보다 더 잘생길 수가 있어요. 대머리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머리 증상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의 어떤 지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에 가계도에 대머리가 있고 내 머리가 남성형 탈모 혹은 여성형 탈모 대머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체중 조절이나 이런 그 식이 조절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비만하게 되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대머리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만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대머리가 있게 되면 모발 주변에 염증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발의 소형화가, 모낭의 소형화가 일어나는 데서 염증이 증가하면서 좀 더 머리가 잘 빠지게 되고, 또 이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모낭이 위축되면서 다시 재생을 하지 못하는 그 모발 재생 주기가 단축되면서 약간 흉터 조직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모낭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발에 재생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만성 염증도 비만에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체중이나 BMI, 허리둘레, 우리 BMI라는 거는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자기의 몸무게를 그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수치인데, BMI가 보통 한 25 이상이면은 약간의 뭐 비만이다 그러고, BMI가 3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나 이 BMI, 또 우리가 가장 이 체중 BMI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사실 허리둘레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이 몸에 있지만 이게 지방이 고루 잘 배분이 되고 근육이 고루 발달해서 그 체중이 많이 나간다. 사실 이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허리둘레가 너무 굵어서 주로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대머리 탈모하고 더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대머리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이 허리둘레가 더 이 대머리가 없는 사람보다 좀 굵은 경향이 있고요. 또 이렇게 허리둘레가 굵거나 혹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대머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심하게 진행되는 이런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체중이나 허리둘레는 이 대머리하고의 연관성이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체중이 나가고 허리둘레가 좀 굵다 해도 이 대머리가 더 심한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일치해서 이 허리둘레나 어떤 그 체중의 증가가 좀 더 이 대머리를 심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비만과 저체중이 모두 다 관여를 해요. 원형 탈모는 비만인 경우에 그 위험도를 한 15% 정도 증가시킵니다. 대개 이제 대부분의 원형 탈모는 30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생기게 돼요. 어린이들 전체 원형 탈모군 중에 한 10% 정도는 주로 어린이들, 한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생기게 되고요. 그 이상에서 주로 제일 많이 원형 탈모가 처음 생기는 게 한 20에서 30세 정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 물론 그 이후 나이에도 처음 생길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비만이 어린 나이에 비만이 있는 경우에 이 원형 탈모의 위험을 한 15% 정도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염증 반응을 꼽을 수가 있는데, 비만이 되게 되면 몸에 만성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모낭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실제로 고지방 식이를 우리가 섭취한 동물 모델에서 이런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증가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디포카인이라는 그 비만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그런 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렙틴이라는 것들이 바로 염증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비만 환자에서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비만 환자에서 이 원형 탈모가 악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 아디포넥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항염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형 탈모를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거는 또 비만이 되면 감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 원형 탈모가 더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어도 우리가 원형 탈모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시키면 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돼요. 우리 몸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부적절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원형 탈모를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양결핍의 영향으로 어떤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그 원형 탈모의 어떤 진행을 촉진하게 되고, 특히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에서 비타민 D 결핍과 이 원형 탈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어떤 면역 체계의 조절이 좀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형 탈모가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대머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대머리를 말씀드렸어요. 대머리 증상은 제가 비만하고 주로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휴지기 탈모는 비만보다는 체중 감소나 저체중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체중을 감소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모낭이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막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머리가 갑자기 우수수 빠지게 되죠. 대개 이런 휴지기 탈모는 자기 몸의 체중이 한 1년 안에 15% 이상 감소를 했거나,
또는 한 달에 3.5kg 정도 이상 감량한 경우에 주로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체중이 줄었어요 하는 분들, 그럼 얼마나 체중 감소를 하셨나요? 여쭤보면은 한 달에 5kg, 10kg를 뺐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 정말 한 달에 뭐 아무리 자기가 비만이 심한 분이라고 그래도 10kg 뭐 이런 식으로 감량이 된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휴지기 탈모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점진적인 어떤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트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고 나면 체중 감량이 있고 나서 한 달에서 3개월 이내에 이런 휴지기 탈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휴지기 탈모의 조금 좋은 점은, 체중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의 좋은 점은, 우리가 그런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이제 시기 줄이는 걸 멈추고 내가 줄어든 체중에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현재의 체중을 유지한다거나, 혹은 현재의 체중보다 약간 영양 섭취를 늘려서 조금 체중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체중이 이제 정상 체중으로 유지가 되고 나서 4.83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휴지기 탈모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중 감소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너무 급격히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또 다이어트가 됐으면 정말 여성분들, 탈모 때문에 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165에 51kg인데 저는 다이어트해서 46kg, 45kg가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무리한 다이어트는 정말 무슨 걸그룹 하실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다이어트는 이런 탈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이 저체중이 되면 주요 영양소가 결핍이 되죠. 단백질 부족도 나타나고 철분 결핍도 나타나고 비타민 D 결핍, 아연 부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모발의 어떤 항상성이 떨어지죠.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쉽게 빠지고 모발도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지기 탈모를 치료할 때는 어떤 모발에 이런 영양을 공급해 주거나 혹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어떤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처방을 해드립니다.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역시 모낭의 세포 증식이 좀 줄어들면서 휴지기 전환을 촉진하게 되고 휴지기 탈모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너무 저체중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면은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모발이 쭉쭉 자라질 못하고 모발이 천천히 자라다가 아직 자라지도 못하고 덜 자라는데 휴지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발이 잘 자라지 않고 모발이 쉽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해당이 없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리 주기가 35일 이상이거나 아니면 무월경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증가하는 거고요. 제가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도 있다는 얘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에서 더 기능이 강하고 남자에서 더 많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지, 여성에도 남성 호르몬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것도 남자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성에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드름이라든가 아니면 남자처럼 얼굴이나 코수염, 얼굴에 이 볼 쪽이나 코수염, 아니면 이 팔다리에 털이 굵어지는 다모증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난소에서 한 12개 이상의 작은 난포들이, 굉장히 많은 난포가 발생될 때, 이 세 가지 진단 기준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이후의 갱년기 여성들보다는 가임기에 있는,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에서 좀 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나이가 한 20세, 아직 20대거나 아니면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여성 대머리가 심한 분들이 자주 병원에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 생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얼굴을 보면 여드름이나 다모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왔을 때 제가 대머리 증상이 있는 분들 여성에서는 코수염이 있는지, 구렛나룻이 있는지, 아니면 팔을 좀 걷어보시라고 해서 팔에 털이 많이 나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이 대머리가 있으면서 다른 증상이 있고 무월경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지 체크를,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제가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한 50에서 80%에서는 비만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비만이 있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난소에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안드로겐의 과다 생성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초음파 검사를 하면 난소에 이런 작은 난포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런 안드로겐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증상들, 여드름이나 대머리 증상 혹은 다모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만을 동반하게 되면 거의 모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만이 있으면 안드로겐인 남성 호르몬이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탈모나 여드름, 다모증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 재밌는 게, 우리가 이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요, 머리 쪽은 대머리가 돼요. 탈모가 돼요. 근데 몸의 털은 늘어나요. 뺨의 털이나 콧시험이나 이런 데는 늘어나요.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된 여성들은 여성 탈모, 대머리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의 털은 늘어나는 그런 어떤 머리하고 몸이 좀 반대로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서 역시 DHT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면 모낭의 소형화가 생기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한 반 정도에서는 대머리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일반 여성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없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대머리 발생 빈도가 훨씬 적죠. 일반 여성에서는 대략 한 6% 정도, 또 PCO가 있는 여성에서는 한 42.5% 정도에서 대머리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본인의 어떤 체중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체중 관리를 위해서 위고비, 싹센다 뭐 이런 약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굉장히 유명해지고, 위고비 같은 경우, 싹센다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방을 한 지가 몇 년이 됐고, 위고비는 올해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처방받아서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싹센다의 성분명은 리라글루티드라고 그러고,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다 GLP-1의 작용제,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약들이에요. 이 GLP-1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건데, GLP-1이 나오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이 GLP-1이 없으면은 계속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고, 또 GLP-1이 나오면은 위에서 어떤 음식의 배출이 조금 느려집니다. 위배출이 지연되고, 또 인슐린 분비를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GLP-1이라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GLP-1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뭐 한 2분 이하 혹은 2분에서 3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작용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GLP-1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GLP-1의 반감기를 늘려놓은 게 바로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약이에요. 싹센다는 반감기가 뭐 한 반나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센다를 주사를 맞으면, 이거 자기가 배에다 주사하거든요. 피하 주사하는 약인데, 싹센다의 효과는 하루 정도가 가요. 그래서 싹센다는 이제 매일 주사를 해야 되는 약이고, 위고비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정도 그냥 밥맛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먹어도 위배출이 지연되니까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위고비나 싹센다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뭐 식욕도 억제되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뭐 더부룩하니까 좀 덜 드시겠죠? 그러다 보면 간혹은 급격한 체중 감소가 생기면서 영양결핍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하게 되고, 계속 앞에 말씀드렸던 휴지기 탈모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마글루티드, 위고비와 관계된 연구에서 보면은 체중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가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많고요. 또 이 GLP-1 그 작용제, 세마글루티드나 리라글루티드를 사용하는 환자 중에 일부에서는 어떤 영양 불균형과 관련된, 아무래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탈모 사례 발생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고비 싹센다 이외에도 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GLP-1 작용제가 또 있어요. 제가 그 성분의 경우에는 그 성분 자체가 조금 탈모를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그 약이 나왔을 때 진짜 탈모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싹센다 위고비를 사용했을 때 장점도 있죠. 대머리가 있는 분들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비만이 있으면서 대머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비만도를 조절하는 게 내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 너무 고도 비만인 분들의 경우에는 비만도를 줄이려면 먹는 것도 덜 먹어야 되겠지만 운동을 좀 해야겠죠. 근데 무릎도 아프고 이 체중 때문에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약이 굉장히 비만도를 감소시키면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대머리 증상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죠. 싹센다나 위고비를 뭐 이용해 가지고 적정 체중을 조금 우리가 그 BMI를 감소시키고 적정한 BMI를 유지하는 정도라 그러면 분명히 탈모에도 도움이 되는 이게 약들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이 약들에 의존을 하시거나 약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굉장히 현저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떤 그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적절한 용량을 쓰시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체중에 서서히 도달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약의 사용을 조금 줄인다든가 아니면 더 늘리지 않고 유지 용량으로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조금 뭐 약에 대한 얘기를 더 하자면, 싹센다라는 약은 0.6이라는 용량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늘리면 3.0이라는 용량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 싹센다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는 회사는 약을 많이 쓰면 좋겠죠. 0.6보다 3.0을 쓰면은 아무래도 약을 더 많이 맞아야 되니까 약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0.6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3.0으로 유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싹센다를 처방하다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1.2나 1.8 정도 용량까지 가서 거기서 유지하면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2.4, 3.0으로 이 0.6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단위가. 그렇게까지 약을 늘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위고비는 아직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위고비에 대한 임상 경험이 별로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으면 일주일씩 가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는 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위고비 때문에 불편한 부작용을 느낀다. 내가 식욕억제도 그렇고 이게 위배출 지연이라는 게 속 더부룩하고 미식거리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구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느끼는 분들은 싹센다나 맞아가지고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약이 없어지니까. 위고비는 그런 불편한 증상이 일주일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고비를 맞고 싶은 분들은 싹센다를 먼저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고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워낙 이런 뭐 비만이나 체중도 그렇고 탈모도 그렇고 여러분들 관심이 좀 많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질문들에 몇 가지 좀 답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세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뭐 흰머리, 세치라고 하는 경우는 다시 검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흰머리는 한번 생기면 사실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흰머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탈모보다도 더 유전 성향이 강해가지고요. 부모님이 흰머리가 좀 이른 나이에 생기시고 굉장히 백발이 부모님이 많으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녀들도 좀 이른 나이에 흰머리가 생기고 또 이 흰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심할 가능성이 많죠. 뭐 이거 특별히 뭐 어떻게 조절할 만한 이유 뭐 큰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흰머리가 스트레스, 특히 통증과 관계된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쥐한테 가했더니 다른 스트레스보다도 굉장히 그 일정한 통증을 계속 만성적으로 줄 때 흰머리가 심해진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올레피님 뭐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불편한 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치료하시거나 그러면 조금 더 흰머리 생기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얀 눈이 내려님이 요즘 점점 살이 쪄서 그런데 탈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죠. 살이 많이 찌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살이 찌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50kg에서 52kg가 돼서 살이 쪘어요. 그거는 사실 오늘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것 같고, 제가 원래 한 뭐 55kg 정도였는데 요즘에 70kg가 됐어요. 그럼 탈모랑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머리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버블버블님, 안녕하세요. 머리카락이 요즘 점점 가늘어지는데 머리가 빠지기 전에 이렇게 얇아질까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면 머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 같은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시면서 칼로리를 조금씩 제한하시고 또 다이어트의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한 달에 3.5kg 이상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감량하는 체중을 한 3kg 이하에서 서서히 감량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도경김님이 가늘어지다가 끊어지다가 쉽게 탈락되고 솜털화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늘어지다가 끊어지다가 쉽게 탈락되고 솜털처럼 나타나고 그러다가 안 납니다. 그게 이제 탈모의 진행 과정입니다. 홍서희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데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앞머리가 빠집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성들이 앞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첫 번째,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있는 앞머리 잔털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여성 대머리는 가운데가 점점 약해지는데 여성 대머리 중에서도 좀 더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자들처럼 앞머리 라인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머리가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두부에 생기는 프론탈 파이브로징 알로페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머리 부근에 머리털 부근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일종의 피부 질환에 의해서 또 앞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경우일 텐데 프론탈 파이브로징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은 사실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앞이마가 넓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앞이마 쪽에 있던 잔털이 줄어들면서 이마가 좀 넓어 보이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여성 대머리가 좀 진행되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앞이마 쪽에 하는 레이저 치료나 모낭주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거 자체를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노화 현상을 어떻게 완벽하게 되돌리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젊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형 탈모, 그 대머리 증상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막아준다 해도 약이나 치료가 중단이 된 경우에는 다시 또 서서히 진행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진짜로 어렸을 때 이마선에 비해서 정말 한 1, 2cm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얼굴에서는요 1cm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 높이는 수술할 때 실리콘을 넣잖아요. 그 실리콘을 진짜 3mm를 넣을지 3.5mm를 넣을지 뭐 2.5mm를 넣을지 정말 0.5mm 단위를 가지고 고민하시거든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우리 얼굴에서는 1mm의 변화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헤어라인이 1cm가 올라가요. 정말 그러면은 작았던 얼굴이 굉장히 커져 보이고요. 정말 앞이마가 휑해 보여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모발이식 수술 같은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뭐 어떤 경우에 해당되시는지 일단은 진료를 받아보시고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약이라든가 일반적인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증상이 너무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이마 라인이 넓어서 뭐 얼굴 크기도 굉장히 커 보이고 뭐 이마가 우리가 얼굴의 비율을 따질 때 1대 1대 1 혹은 아래쪽 그 요즘은 또 턱이 좀 짧은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해요. 요즘 그 MZ들은 턱 짧은 얼굴을 좋아한다고. 그 0.9대 1대 1 정도의 비율을 따지는데 이마가 넓어져서 이 비율이 뭐 1.2나 1.1 이상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모발이식 수술도 권장을 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해필라이프님이 안녕하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더니 손끝도 갈라지고 머릿결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영향이 있군요. 위고비도 썼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조금 다이어트가 좀 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손끝이 갈라지고 하는 어떤 손끝과 관계된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는 아연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연이 많은 뭐 굴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견과류라든가 이런 음식들도 좀 잘 드시고 하시면서 조금 점진적으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위고비가 용량이 있어요. 0.25부터 0.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을 2.4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위고비도 싹센다처럼 위고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0.25부터 2.4까지 차례대로 계속 써서 2.4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여성하고 또 그 웨스턴 그 서양의 여성들하고 몸이 좀 다르잖아요. 그분들이랑 체격도 다르고 그래서 굳이 뭐 위고비 회사에서 얘기하는 최고 용량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래 용량에서 유지하는 거를 저는 좀 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 뭐 너무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경김님이 탈모가 시작될 때 조피가 얇아지고 멍이 든 것처럼 누르면 아픈 부위가 생깁니다.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어떤 염증성 질환들 혹은 그 모근에 있는 어떤 미세 염증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뭐 조금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혹은 두피 통증이나 우리가 모발을 당겼을 때 생기는 모발 통증은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수면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탈모가 나타나면서 두피가 아프거나 모발을 당겼을 때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잠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요즘에 뭐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초코라떼님이 저도 요즘에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빠져야 탈모로 보나요? 100개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건 그분의 베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굉장히 머리털이 뭐 많아요. 뭐 아주 막 뭐 일반 사람보다 머리털이 한 몇만 개는 많은 분이 하루에 한 100개 정도가 빠졌어요. 뭐 물론 많이 빠지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모발은 원래 빠지고 나고 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뭐 또 많이 빠지는 시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발들이 우연히 그 빠지는 시기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발은 하나하나가 다 그 주기가 달라요. 어떤 모발이 성장기에 있을 때 어떤 모발이 휴지기에 있고 그 주기가 다른데 우연히 그런 주기가 조금 뭐 많은 모발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빠집니다. 모발이. 그런 시기가 한두 달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휴지기 탈모로 볼 수도 있지만 휴지기 탈모가 아니라 정상적인 모발 사이클에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원래 머리가 굉장히 많았던 분들은요. 근데 원래 머리도 가늘고 머리가 좀 적었어요. 남들이 볼 때도 뭐 미용실 가면은 아우 뭐 고객님은 머리가 약하고 머리가 적어서 뭐 펌이 잘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의 말을 내가 평소에 듣는 사람인데 하루에 100개 정도가 빠져요. 그럼 그건 진짜 탈모죠.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기준이 몇 개가 빠지면 탈모다 이렇게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루에 100개 정도, 80에서 100개 정도 이상 빠지면 우리가 탈모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인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경우가 다를 것 같습니다. 호랑나비님이 먹는 미녹시딜 여성 탈모에 좋다던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탈모 전문 병원 가면 처방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먹는 미녹시딜이 여성 대머리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탈모를 많이 보는 병원이니까 우리 병원 저희 병원 오시면 처방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미녹시딜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미녹시딜을 또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몸에 부종이 많이 나타난다거나 뭐 저혈압이 심하거나 몸에 어떤 다른 심장 심혈관 관련된 이상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미녹시딜 드실 수가 없고요. 혹은 이 미녹시딜을 드신다고 해서 또 무조건 탈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미녹시딜 같은 걸 예를 들어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 약의 단점은 선택성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머리털이 나는 거잖아요. 미녹시딜을 먹으면 코털, 얼굴털, 팔다리 털이 같이 납니다. 머리로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녹시딜을 복용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분이 진짜 필요한 분인지 또 이 미녹시딜의 용량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지 이런 것들은 뭐 의사와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 의사의 어떤 그 처방, 의사의 지시 안내에 따라서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보면은 빨리 모발이 좋아지고 싶다고 미녹시딜을 막 좀 높은 용량으로 달라고 하거나 뭐 제가 처방하는 거 이상으로 달라고 처방해달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 어떤 저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분의 그 모발 머리털뿐 아니라 몸에 나는 채모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종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작용의 여부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해 드리니까 조금 천천히 약을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드시면서 뭐 치료를 해나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쨌든 여성 탈모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이 여성들도 모발 이식 수술 받나요? 저는 원형 탈모처럼 탈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되나요? 모발 이식 수술도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여성들 당연히 모발 이식 수술 받고요. 제가 올해 모발 이식 수술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반은 남성인 것 같고요. 반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모발 이식 수술을 하러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남성과 여성 비율이 저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떤 선생님들은 여성들 앞머리 헤어라인 위주로만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 모발 이식 수술이 더 많죠. 그리고 아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이 원형 탈모처럼 탈모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정수리나 이런 데 약간 혹은 여성들이 앞머리를 내리는 이 뱅헤어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리는 앞머리와 옆머리가 갈라지는 이 가르마의 정점 부위가 마치 원형 탈모처럼 동그랗게 머리털이 많이 줄어요. 이거는 그 형태의 가르마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경우에 그 약한 이 비어있는 부분, 오랫동안 가르마를 타면서 생겨있는 가운데 빈 부분 여기를 채워주는 방법은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도 모발 이식 수술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많이 하고 있고 다만 만약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이 진짜로 지금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여기가 약간 이게 비어 보인다 혹은 정수리가 좀 비어 보인다 해서 원형 탈모가 아니고요. 진짜로 면역학적 질환에 의해서 특정 부위가 산발적으로 빈 부위가 나타나면서 머리가 줄줄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빠지는 게 원형 탈모거든요. 진짜 원형 탈모 이 면역학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위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위가 원형 탈모가 생기는 그 부위에 염증 세포의 활성도가 계속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어도 다시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원형 탈모는 모발 이식을 하지 않고요. 원형 탈모처럼 보이는 뭐 이렇게 정수리가 좀 비었다든가 뭐 이게 가르마가 만나는 부위가 좀 비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발 이식 수술에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홀리에피님, 저는 프로페시아 복용하고 있는데 바르는 약은 잘 손이 안 갑니다. 추가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남성분이면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제 바르는 약이 싫다라고 하면 뭐 남성분의 경우에도 저용량 미녹시딜을 좀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발 영양제 같은 거를 좀 복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병원에 오시면은 그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나이가 너무 젊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20대 초반이나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약을 막 조합해서 막 먹거나 그런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진료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피부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건조해서 피부가 푸석푸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술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영양 섭취였죠. 피부가 푸석푸석 하시면 우선 너무 저체중이 아니신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영양 보충을 잘 하시고요. 시술 이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그 피부 질환 환자, 습진 환자 혹은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환자들한테 보습제 바르는 거를 거의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약보다도 보습제 그리고 어떤 대단한 시술보다도 보습제만 정말 잘 바르시면은 이런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가 푸석푸석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습제가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그러면 뭐 리쥬란 주사 맞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리쥬란 10번 맞지 마시고 차라리 그 보습제를 정말 더 열심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보습제 바르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저는 보습제 바르는데도 푸석푸석해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면은 제대로 보습제를 바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습제 바를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적절한 보습제. 우리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보습제를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아토피 아이들용으로 나오는 보습제들은 대부분 이런 피부의 생리적인 지질의 그 비율을 잘 맞춰놓은 보습제들이 많이 나와요. 기재도 좋고 그런 보습제들이 있는데 그런 순수한 보습제를 바르셔야 돼요. 여성들 몸에 바르는 무슨 알로에 혹은 뭐 향이 좋은 그런 바디로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적절한 보습제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진짜 아토피 아이들한테 나온 그런 보습제들 생리적인 지질 성분을 잘 맞춰놓은 보습제를 바르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도 양이 중요해요. 정말 이게 조금 짜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디올이나 뭐 이런 비싼 보습제 있잖아요. 뭐 딥티크 뭐 이런 바디로션 사가지고 정말 이 손끝에 조금 짜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문질러 바르시고 향을 느끼면서 저는 보습제를 발라요 얘기하시는데 그건 안 바른 거예요. 정말 보습제를 바르실 거면 그 아토피 아이들 쓰는 보습제 같은 거를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지겠죠? 그 짜지는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한 양쪽 팔을 바르고 또 한 번 짜서 몸통을 바르고 또 한 번 짜서 다리 한 통을 바르고 또 한 번 짜서 또 다른 다리 쪽 또 한 번 짜서 얼굴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보습제를 발라가지고 진짜 한 200ml짜리 보습제 200ml 보습제 한 통이면은 그거를 2주에서 3주 안에 다 쓰셔야 돼요. 그 정도 용량을 발라야 바른 거예요. 그 정도 용량의 보습제를 바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피부 건조증이나 푸석푸석한 느낌은 많이 해결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아무리 보습제를 잘 바르고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든가 생활하는 공간, 근무하시는 공간이 너무 건조하면 이 피부 건조증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습도가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계시는 공간의 습도가 40% 이하 30%나 겨울에는 난방을 틀면 습도가 10%대나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가습기를 필수적으로 켜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양 보충이라든가 보습제, 가습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이나 시술 같은 게 그 다음에 도움이 되겠죠. 뭐 시술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그 홍소연님이 어떤 얼굴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보고 이분한테 뭐 맞는 치료를 뭐 시술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술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영양 보충, 보습제, 가습기 이 세 가지가 겨울에는 아주 필수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피부 노화도 훨씬 줄어들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뭐 피부 건조증, 어떤 피부가 그 윤기를 잃어서 안 좋아 보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